다른 집은 집 사주는 건 기본인데 어머니는 왜 기본도 안 해주세요? 내가 너희 집 대출금 매달 갚아주고 손주 키우고 밥상 차려온 세월이 기본도 아니었니? 엄마, 왜 늘 지영이를 몰아붙여요? 다른 집처럼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편하게 해달라면 고맙단 말부터 해야지. 그런데 내 입에선 불평만 흘러나오는구나.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집도 안 사주는데. 그래, 고마움은 끝내 없구나. 그게 내 진심이니? 엄마, 제발 그만해요. 지영이만 힘들잖아요. 집을 안 사주면 부모는 부모도 아니니?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엄마, 며느리는 할 말도 못해요? 지금은 엄마 때하고 달라요. 지영이가 의견 좀 이야기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나무하세요?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과 시어머니 대화입니다.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김순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정을 지켜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며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했고 딸은 결혼해 외국으로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아들 부부와 손주를 돌보며 지내는 시간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연금에 보태어 모아둔 돈과 제 손발을 아낌없이 써가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늘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문 앞에 쌓여있는 배달 상자와 마당에 널린 빨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수선한 부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훑고 세제를 풀어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쯤은 내가 해주면 지영이가 좀 편하겠지. 방 안에서는 손주가 준비물 가방을 챙기다 만듯 책과 공책을 흩어놓은 채 유치원에 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잔소리라도 할까 싶어 흩어진 물건들을 챙겨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지영이가 학원을 꼭 보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끝날 때까지 근처 슈퍼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어도 아이 손을 다시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매달 은행에 들러 아들 집 대출금을 갚는 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도장을 받아들며 오늘도 대신 내주시는군요. 라고 말하면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 나가도 아들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힘들다고 내색 한 번 못하는 정연이가 걱정스러워서 생활이 한결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은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생활비가 제때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출금 내역을 보고 있으면 내 살림은 줄어들어도 아들네 집은 숨통이 트이겠지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식탁이 넉넉해지고 아이 학원비가 빠지지 않고 나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딸 지혜와는 자주 통화했습니다. 엄마,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오빠 집은 이제 알아서 해야죠. 라는 말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결국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 말이 옳아도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오면 지영이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와 함께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놀이터에 나가 그네를 밀어주며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져도 괜찮았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밥상을 차려 아이를 먹이고 씻긴 뒤 재워두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방을 나설 때면 피곤이 몰려와도 마음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웃 이영순 여사가 집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순애 씨, 이제 나이도 있는데 본인 몸 좀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퍼주고만 살 거예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요. 다 내 새끼들이잖아요. 웃으며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에 비치는 불빛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지내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나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 몸은 지쳐도 그 소망 하나가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어진 세월은 생활비 보탬, 대출 상환, 손주 돌봄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이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곧 가장 큰 보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 점심 무렵 지영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좀 같이 드시죠? 뭐라도 해주실 거죠? 익숙한 부탁이라 별다른 대꾸 없이 반찬을 몇 가지 챙겨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영이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올리며 이거 고등어 구웠다. 손주가 생선 좋아하니까 따끈할 때 먹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그릇을 내려놓는 제 손길을 흘끗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거 갖다 주는 거보다 차라리 큰돈 한 번 주는 게 나아요. 제 언니네 시댁은 차도 한 대 뽑아줬대요. 어머니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까지의 분주함이 고스란히 굳어버린 것처럼.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지영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 친구 있잖아요. 그 집은 시댁에서 손주 교육비를 다 부담해준다던데요. 참 부럽죠? 저는 친구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저만 이렇게 얻는 게 없나 싶고요. 정연이가 안방에서 나오려는 기척이 들리자 지영은 곧장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접시를 정리하더니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에 독한 말들이 공기 속에서 아직도 울리는 듯 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데도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집은 시댁에서 차도 해주고 집도 보태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뭐가 있죠? 집 대출 조금 도와주신 거, 그게 다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금이라는 말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매달 은행에 가서 땀 흘리며 낸 돈이 고작 조금이라니. 아이가 국을 흘리자 수저를 내려놓고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쓴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가 애만 봐주지 말고 요즘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그거 등록기금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제 친구는 시댁에서 싹 다 대줬다던데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영순 여사가 다음 날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쳐 순애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입술을 깨물며 속마음을 조금 흘렸습니다. 영순 씨, 지영이가 요즘 다른 집 얘기를 자꾸 해요. 차 사줬다. 교육비 내줬다. 난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니래요. 영순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이고, 참. 남의 집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못된 거예요. 다 자기 집 형편대로 사는 거지. 어디 그걸 맞추나요? 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한층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모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그래도 아들네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위안했는데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보러 다시 집에 갔을 때도 지영은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네는 시댁에서 손주학원 차도 태워다 주고 교육비까지 다 내준다네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서럽다니까요. 순간 아이가 제 옆에서 장난감을 들고 놀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천진한 눈망울이 마치 할머니, 괜찮아?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가슴 안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앉아 있자니 밥이 목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해준 것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이 된 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동안 쏟아부은 게 다 헛수고였을까? 그날 이후 지영의 불평은 더 잦아졌습니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어 갔다가도 다른 집과의 비교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헌신이 서서히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집 앞 골목에서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이웃들은 손주를 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 씨 참 부지런해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렇게 아이까지 챙기고 덕분에 손주가 밝고 건강하잖아요. 순간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노고를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지영이의 입술이 비죽 올라가더니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 다 똑똑해서 스스로 잘 커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공기가 뚝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이웃들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웃음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땅이 꺼지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젖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 거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이 오랜만에 놀러와 손주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가 이렇게 잘 큰 게 다 할머니 덕분이지. 애 키우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았네. 친척의 따뜻한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는 찰나 지영이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워낙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학원도 많잖아요. 애들이 알아서 크는 거죠. 누가 옆에서 붙잡고 해준다고 달라지겠어요? 순간 친척의 미소가 멎었습니다. 제 입술은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눈치를 보듯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어색하게 흩어지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지영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허리가 휘도록 희생한 날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이영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순애 씨, 어제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좀 더 참고 넘어가면 되죠. 지영이도 젊으니까 아직 여유가 없나 봐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과 마당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놀며 깔깔 웃자 이웃이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역시 아이 곁에는 할머니 손길이 최고라니까. 부모가 바쁘다고 애 맡겨도 이렇게 따뜻하게 키워주니 애가 밝은 거예요. 가슴 깊숙이 따뜻한 기음이 번져왔지만 그 순간 또다시 지영의 비아냥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요즘 세상에 할머니가 뭐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웃들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었고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색한 웃음만 남은 채 대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삼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헌신이 무시되는 현실, 남들 앞에서조차 대놓고 면박을 당하는 현실이 서러움으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온 모든 게 왜 이렇게 하찮게 여겨질까? 내가 바보인가 보다. 명절 아침 부엌은 온통전 굽는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목이 따끔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집안은
금세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발소리가 어우러지며 오랜만에 명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동서 참 대단하다. 나이도 있는데 저렇게 혼자 다 준비하고. 며느리는 좋겠네. 시어머니가 집 대출금도 갚아주고 손주까지 맡아주고. 사촌 형님이 한마디 건네자 분위기는 잠시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의 입술이 곧바로 비죽 올라가더니 싸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집 대출금 갚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다른 집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사줘요. 차도 해주던데 저희는 이게 다예요? 어머니는 지금 기본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숟가락을 들던 친척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온 감정이 한순간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려대는 소리가 귓가에서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언제 고마워한 적 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지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내려놓은 채 눈만 굴렸습니다. 지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어머니가 저희한테 뭘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집을 사주신 것도 아니고 차를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혈압이 솟구치는 듯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사촌 형님이 황급히 말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그래도 어머니 덕에 많이 편해졌잖아요. 요즘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호히 잘랐습니다. 다른 집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괜히 말하나요? 제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손끝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냄새가 계속 스며들어왔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진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정연이 방에서 책장을 정리하다가 나온 책갈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어린 시절에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엄마, 나 크면 꼭 엄마 편 들어주게.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에만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앉아 감자를 까다 말고 손에 힘이 풀려 칼을 놓아버렸습니다. 기본도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아왔던 세월이 길었지만 이 순간을 계기로 더 이상은 예전처럼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소동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주방 한켠에 쌓인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왜 이렇게 간이 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애들도 저염식으로 키워야 한다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자 지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미묘한 불만과 짜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구박처럼 들리는 말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영아, 국은 좀 싱겁게 했는데 내 입맛에는 아직 짠가 보구나.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지영은 고개를 획 돌리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시면서. 그때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꺼내놓은 작은 옷을 보더니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옷은 왜 사오세요? 애가 입을 것도 많고 솔직히 요즘 유행도 아닌데 괜히 돈만 쓰시고.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아이 보탬이 되고자 산 옷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니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말없이 옷을 접어들고 방으로 가져가려던 순간 지영이 더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힘들까봐 뭐든 다 해준다던데 어머니는 맨날 저만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 소리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다툼이 커지면 결국 손주에게까지 안 좋은 기운이 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정연이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찰나 지영의 태도는 기가 막히게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카롭던 얼굴이 순식간에 울상으로 변하더니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정연이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어머니가 맨날 나만 탓하고 무시하시고 구박만 하셔. 나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눈물은 홍수처럼 쏟아졌고 흐느낌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정연이는 깜짝 놀라 지영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울어? 그 순간 억울함이 목구멍을 치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쏟아내던 막말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된 듯한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내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내가 한 게 하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울먹이며 제 말을 덮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서러워. 다른 집 친구들 보면 다 시댁에서 교육비도 대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며느리 마음 편히 해주던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어머니 앞에만 서면 내가 죄인 같아. 그 말이 칼처럼 박히자 정연의 눈빛은 곧장 싸늘해졌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억울함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너희 살림 도와주고 손주 키워주고 내가 그러나 다시 지영의 흐느낌이 내 말을 집어삼켰습니다. 여보, 제발.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어머니한테 상처받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 좀 지켜줘. 정연은 지영의 손을 꼭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앞으로 지켜줄게. 엄마, 제발 지영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몸을 부엌문에 의지해 겨우 버텼습니다. 손주는 옆에서 커다란 눈을 굴리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와 지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지던 막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악역이 되어버린 현실. 억울하고도 참담한 순간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은 한 줄기 한숨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거실에 가득 찬 것은 지영의 흐느낌뿐이었고 그 소리는 내 지난 세월의 헌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켜온 아들이 지금은 며느리 편만 들며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며느리 좀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 말은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들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낮에 쏟아진 말들이 가슴속을 파고들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 억울하게 뒤집힌 상황이 떠올라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끝도 없이 차올랐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지서며 보험 안내며 늘 내가 챙겨야 하는 것들이었지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까지 내가 보탰습니다. 생활비 모자라다고 할 때마다 지갑을 열어주었고 집 대출금도 갚아주었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는 약값을 내가 내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머리를 감기고 파마를 말던 기억.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아들 대학 등록금이 머릿속에 아른거려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졸업시켰고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는 나보다 더 기뻐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며느리 울음에 무너지다니요. 딸 지혜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멀리 있어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연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마움 대신 당연함이 그의 표정에 자리 잡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새벽마다 열이 오를 때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옆에서 지영이 피곤하다며 눈 감고 누워 있었지만 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곱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영은 그 고생을 모른 척하며 나를 원망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정현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지영아, 오늘은 내 마음을 확실히 말하려 한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보태주는 일 없다. 집 대출 갚아주는 일도 없다. 손주 돌보는 일도 이제 끝이다. 내들이 말한 대로 나는 기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각자 살아라. 정현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없다. 내가 해온 걸 모른 척하며 원망만 할 거라면 더 이상 붙잡을 이유 없다. 지영은 비웃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결국 돈줄 끊겠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손가락 떼겠다니 참 치사하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치사하다 해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시어머니지 하녀가 아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내 아내 편만 드는 아들은 이제 필요 없다. 정현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지원해 주신 건 알지만 그걸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연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지영이는 나한테는 막말을 쏟아붓고 내가 나타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울면서 힘든 척 한 거야. 내가 해준 것들은 모두 기본이 안 되고 불평불만 뿐이더라. 나는 너희에게 내 많은 것을 바쳤다. 그런데 돌아온 건 원망과 비난뿐이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끊는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현은 입술을 달달 떨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지영은 눈을 치켜뜨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정현은 허탈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이제 부모다. 너희 책임은 스스로 져라. 나는 내 목 다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함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편이 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족쇄를 풀어낸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만 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원이 끊기자 정현과 지영의 생활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보탬과 대출 상환, 손주 돌봄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자 모든 부담이 그들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줄이 막히자 대출 이자는 산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손주 돌봄 문제도 곧 닥쳐왔습니다. 지영은 직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고 정현은 종일반 대기 명단을 확인하며 초조해했습니다. 결국 맞벌이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집안에서 날마다 신경질을 부렸고 정현은 회사에서 퇴근할 때마다 한숨을 몰래 쉬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고 아이를 돌봐주며 자식 내외를 뒷바라지하던 모습이 당연시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발길이 끊겼으니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안 오시네라는 말이 돌 때마다 지영은 얼굴을 붉혔고 정연은 괜히 화를 내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밀린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카드 값도 연체되었습니다. 아이는 잦은 병치레로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예전처럼 누군가 대신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집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한밤중 정연이 술에 취해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엄마한테 다시 가서 무릎 꿇고 빌어. 그게 살 길이야. 지영은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또 고개를 숙여. 그래도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나서. 며칠 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지영은 화장도 못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정연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순간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말 조심하고 어머니 말씀 다 따를게요. 제발 예전처럼만 도와주세요. 애 때문에라도. 정연도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괜히 지영이 말만 듣고 엄마 원망했던 것 같아. 우리 한 번만 살려줘. 그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흔들렸지만 지난 세월의 상처와 모욕이 떠올라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되뇌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시는 안 된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다. 이제 각자 살아라. 정연은 얼굴이 사색이 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피부치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부치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됐다. 고마움은 있고 원망만 하던 날들이 떠오른다. 그게 내 마지막 대답이다. 지영은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더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탁구를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고 옆방에서는 합창 연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이웃들 사이에 앉으니 오래 눌러왔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깨가 가벼워 보이네. 잘했어, 잘했어. 누구한테든 휘둘리지 말고 살면 되는 거야. 나도 따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제 목만 챙기며 살려고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네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서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억울함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불리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심이자 다시 시작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매일같이 들리던 불평과 다툼의 소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분한 음악과 새소리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된 시간이 낯설 것 같았지만 의외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늦은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차를 끓이고 꽃이 피어있는 베란다에 앉아 신문을 읽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작은 화분을 가꾸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움직였던 손이 이제는 오롯이 내 삶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공예품을 만들고 산책길을 걸으며 웃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따뜻한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도 쓸쓸함보다는 자유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눈치를 보며 급히 삼키던 밥이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지. 긴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며 웃음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대와 원망을 내려놓고 작은 기쁨에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길,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처음으로 가게 된 여행이 마냥 설레는 어머니입니다. 처음으로 아들, 며느리와 여행 가니까 참 좋구나. 피곤하지는 않니?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반찬 조금 싸왔다.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해라. 저는 이런 여행이 불편해요. 차라리 친구들이랑 가는 게 나아요. 음식은 왜 싸오셨어요? 냄새나게. 너희들 맛있는 음식 먹이려고 그랬지. 여행하면서 사진 많이 찍자. 추억이 되면 좋잖니. 죄송하지만 전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알겠다. 그럼 내가 편한 대로 하자꾸나. 며느리는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뭐가 불만인지 계속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먼저 집에 갈게요. 더 있으면 불편해서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먼저 간다고? 나는 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쓰고 싶지 않아요. 처음 간 아들, 며느리와의 여행에서 일어난 어느 시어머니의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영숙입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고 외롭게 살던 어느 날 아들이 여행을 같이 가자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여행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 친구들은 며느리와 손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 다녔다며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은 허전했습니다. 제 아들 부부는 항상 바쁘다, 일정이 안 맞는다, 혹은 며느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벅차던지 두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냉장고 속을 열고 닫으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 하나하나 담아내고 김치며 장조림, 멸치볶음까지 챙겼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든든히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정성껏 반찬을 담는데 옆집 정혜가 들렀습니다. 어머, 영수가. 이게 다 뭐야? 소풍이라도 가나봐. 응, 정혜야. 이번에 드디어 아들 부부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 내가 꿈만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 와, 좋겠다. 난 아직 며느리랑 여행 한번 못 가봤네. 다른 사람들 사진 보면 다들 3대가 같이 웃고 있더라고. 부럽다니까. 정혜의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바라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으니 괜히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추억 만들고 올 거야. 그래, 영숙이는 참 복도 많아. 정혜가 돌아간 뒤에도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할까 싶어 김밥 재료까지 꺼내놓고
확인했습니다. 이 나이에 김밥을 몇 줄 싸는 게 무슨 힘들 일이라고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닫는 제 손길은 설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짐을 싸면서는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적에 우석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떠났던 가족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에 짐을 싣고 차 안에서 아이가 졸던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진이 낡은 앨범 속에만 남아있지요.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짐을 싸던 중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석아, 내일 몇 시에 출발하는 거니? 아, 엄마 일단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해. 은정이랑 상의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 내가 도시락도 준비했으니까 너무 늦지 않게 나가자. 네, 엄마. 소화기 너머에서 잠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그냥 간단히 먹고 가면 되지. 괜히 챙기실 거 없어요. 순간 귀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직접 준비하는 게 즐겁기도 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짧게 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살짝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내일 가서 같이 웃고 사진 찍으면 다 좋아질 거야. 밤이 깊어도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입고 갈 옷을 몇 번이나 꺼내 접고 구두까지 닦아두었습니다. 작은 거울을 보며 머리 모양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법 소녀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오래도록 간절히 바라온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도시락 가방 안에 정성껏 싸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된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무심한 목소리가 떠올라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다 잊을 수 있어.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건데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불안을 누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그림자가 살짝 드리운 채로 말입니다. 출발 당일 아침 도시락 가방과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해온 반찬과 짐이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자 창문을 열어보니 아들 우석과 며느리 은정이 타고 있는 차가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엄마, 가방 제가 들게요. 우석이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었지만 은정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는 듯 했지만 제 눈에는 그 무심함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차에 오르려는데 은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은 어떻게 돼요? 설마 같이 쓰는 거 아니죠? 순간 귀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정아, 무슨 말이야. 방 2개 예약했으니까 불편할 거 없어. 다행이네요. 솔직히 같이 방 쓰는 건 힘들 것 같아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들리라는 건지 일부러 확인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제 가슴은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표정을 지우고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방이 따로라니 다행이네. 나도 편하겠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은 허전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까지 불편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은정이 우석에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난 이런 가족 여행보다 친구들이랑 가는 게 훨씬 편한데 분위기도 맞고 말도 잘 통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모른 척 고개를 숙였지만 제 귀는 온전히 그 대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지.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렸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우석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시락 많이 챙겼어요. 오늘 길이 좀 멀 것 같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든든하겠네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도 챙겼다. 은정이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김밥도 조금 쌌어. 은정은 짧게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뭐, 감사합니다. 그 말 끝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 차린 듯한 말투였지만 저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석이 운전대를 잡고 은정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화를 시도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불편해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대신 제 손에 꼭 쥐어진 도시락 가방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우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거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 이번만큼은 기분 좋게 가자. 은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솔직히 전 좀 불편해요. 여행은 쉬려고 가는 건데 이렇게 챙겨야 할 게 많으면 피곤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담이구나. 나는 단순히 같이 있고 싶었던 건데.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우석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숙소 근처에 바닷가 있다던데 도착하면 먼저 산책부터 해요. 그래, 우석아. 바닷바람 쐬면 기분이 좋겠지. 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우석은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지나가는 산 보세요. 참 푸르죠? 경치 좋지 않아요? 그 말에 바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네. 산이 정말 푸르다. 예전에는 이런 길을 자주 다니곤 했는데 말이지. 제 목소리에는 추억이 스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이 끝나자 곧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우석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운전대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이어폰 속 세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먹고 가면 어때? 김밥도 싸왔는데. 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트렁크를 열었지만 은정은 벌써 혼자 매점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우석이 부른 것도 못 들은 척 그대로 갔습니다. 잠시 후 은정은 커피를 한 잔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냥 이거 마시면 돼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지 뭐. 우석아, 너라도 먹어라. 우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네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아야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정은 테이블 끝에 앉아 커피만 홀짝거렸습니다. 제 눈길을 피하는 듯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따라온 걸까? 애들만 편하게 두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순간도 소중히 기억해야 해. 나한테는 아들 부부와 함께하는 여잔 되는 시간이잖아. 여행 첫날 저녁 숙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은정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방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각각 쓸 수 있게 두 개를 잡아두었는데도 은정은 짐을 내리면서부터 불편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심 이 정도면 괜찮을 텐데 하고 안도했지만 은정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연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이 숙소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호텔도 많잖아요. 굳이 이런 데서 자야 하나 싶어요. 그 말에 우석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같이 계시는데 편하게 지내자. 바닷가랑 가깝고 공도 좋잖아. 나는 솔직히 답답해요. 차라리 친구들이랑 여행 왔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젓가락을 들던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음식이 한순간에 밍밍해지는 듯했습니다.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음식 입에 안 맞니? 내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건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줘. 아니요. 그냥 제 입맛이랑은 좀 달라서요. 짧게 툭 던지는 말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우석은 허둥대며
다른 화제를 꺼냈지만 은정은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뜨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바닷바람 쐬고 사진도 찍다 보면 분위기도 달라질 거야. 그러나 그 기대는 다음 날 아침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해온 반찬으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 장조림까지 정성껏 내놓으며 아이들이 맛있게 먹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은정은 밥을 한두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못 있겠어요. 불편해서 먼저 올라갈게요.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얼른 손을 멈추고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이니? 은정아, 솔직히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제 생활 패턴이랑도 안 맞고 차라리 집에 가서 쉬는 게 나아요. 순간 제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우석이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정아,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우리랑 같이 오려고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여보, 나 힘들다니까. 어제부터 계속 피곤했어. 나 먼저 갈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지. 그러니 우리가 오늘은 근처 시장도 구경하고 바닷가도 나가기로 했잖아. 사진도 같이 찍으면 좋은 추억이 될 텐데.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추억 필요 없어요. 불편한데 억지로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짓밟는 듯 했습니다. 두 손을 떨며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석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은정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엄마, 은정이 힘들다잖아요. 그냥 오늘 먼저 올라가게 하고 우리도 일찍 마무리하는 게 낫겠어요. 우석아, 너까지 왜 그러니? 여행을 가자고 한 건 내가 아니었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 목소리는 끝내 떨리며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우석은 제 눈을 피한 채 은정의 짐을 챙겨 차로 옮겼습니다. 은정은 무심하게 손을 털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는 차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먼지가 일어나며 차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광지로 나온 다른 가족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대가 함께 나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웃고 며느리와 딸이 함께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가슴을 갈라놓는 듯 했습니다. 홀로 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 없는 질문만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허무함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에 남아있던 도시락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차가 떠난 뒤 숙소 앞은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석과 은정의 목소리가 오가던 자리가 텅 비어버리자 그 공허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서 먼지가 가라앉는 길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숙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을 때 주변이 너무도 적막했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차린 밥상 위에는 아직도 반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한 입도 제대로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토록 아껴서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홀로 먹으니 밍밍하고 쓸쓸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걸까? 김밥 한 줄을 억지로 삼키고는 더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음식보다 먼저 쓴 맛이 목을 막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그래도 바다도 보고 산책도 하면 기분이 풀리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숙소를 나섰습니다. 관광지 거리를 걷는 동안 사람들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3, 4, 5 모여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뛰놀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그런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귀에 와닿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니 오래전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젊던 시절 남편이 아이를 안고 바닷가를 걸어가던 모습, 파도에 젖은 바짓단을 보며 웃던 장면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족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곁에 있어도 멀고 아예 없는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기념품 가게 앞을 지나며 작은 바람개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색의 바람개비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기념품은 같이 오신 분들이랑 맞춰 사면 더 재미있는데요. 당황스러워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혼자 구경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바람개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끝은 떨렸고 눈앞은 흐려졌습니다. 나를 두고 떠나면서 최소한 걱정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는 동안 제 가슴에서는 깊은 구멍이 뚫린 듯한 허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침대와 남아있는 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 꺼진 방에 앉아 작은 반찬통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비워지는 자리에 서 있는 걸까? 누구보다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이 고요함 뿐이라니. 그날 밤 베개를 꼭 끌어안고 끝내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식당에 내려갔을 때 다른 투숙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또래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여행 오셨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아들 부부랑 같이 왔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요. 그 부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는 며느리랑 같이 오신 줄 알았어요. 방 앞에서 뵀을 때 짐이 많아 보이길래 가족끼리 오신 줄 알았는데. 손사래를 치며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에이, 뭐. 같이 오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남았네요. 제 목소리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먼저 올라가셨나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불편하다면서 먼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얼른 손수건으로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안쓰러운 듯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래요. 자기들만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랑 같이 다니는 걸 불편해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지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아드님이 이렇게 크신 거고 결국은 다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할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허무함이 더 커졌습니다. 내 자식만은 다를 거라 믿고 살았는데 결국 남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복도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서늘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결국 저렇게 멀어질 줄이야.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네.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앉자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날, 제 품에서 잠들던 모습, 아플 때 밤새도록 옆을 지키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은 제 마음보다 아내의 불편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시원했고 파도는 어제와 똑같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바다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웃으며 걸었던 추억이 사라지고 혼자 외로이 걷는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서 3대가 함께 손을 잡고 사진 찍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제 귀에는 은정이 했던 차가운 말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불편해서 먼저 올라갈게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짐하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내 자식도 며느리도 결국은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어두고 오래도록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더 깊은 상실감만 자리 잡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앉아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김정혜가 마당을 쓸다 제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는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영수가. 여행 잘 다녀왔어? 며느리랑 같이 다녀오니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은 땅속으로 꺼져내렸습니다. 복이 많다니 그 말이 가시처럼 붙였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넘긴다. 아들 집에 직접 가서 따져야겠다. 그대로 버스에 몸을 싣고 아들 우석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열리고 며느리 은정이 휴대폰을 보다가 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가버릴 수 있니? 내가 몇 년을 기다린 여행인데. 은정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친구들이랑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시댁이랑 같이 있는 건 숨 막히는 일이에요.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랑 간 며칠이 내겐 그저 고역이었단 말이냐? 은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먼저 온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 잘 계셨잖아요. 바다도 보고 그 정도면 됐죠?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희 친정엄마랑은 잘도 다니더라. 사진 올리는 건 내가 못 본 줄 아니? 친정엄마랑은 해외여행도 가고 호텔 뷔페도 가고 손 꼭 잡고 웃더라. 그런데 나는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니? 내 시어머니는 사람도 아닌 거냐? 은정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도리어 성을 냈습니다. 그건 제 친정엄마잖아요. 당연히 편하죠. 그런데 시댁은 다르죠. 왜 같은 취급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랑까지 즐겁게 다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불이 일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우석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은정아, 그만 좀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우석아, 내가 아들이라면 내 아내가 이런 소리를 할 때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내 눈앞에서 내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한데도 입을 다물고 있을 거냐? 우석은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그냥 은정이 말투가 좀 그렇지.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러자 은정이 끼어들며 더 세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마음도 그래요. 앞으로도 시댁이랑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고 피곤해요. 차라리 각자 가는 게 나아요. 여행비는 보태드릴게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치를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며느리라는 사람이 어쩜 그리도 뻔뻔하냐? 그렇다고 너희들끼리 가면 어쩌니? 나를 버려두고 둘이만 가버리면 내가 뭘 느끼겠니? 너희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은정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저희가 왜 어머니 기분만 생각해야 해요? 저희 인생도 있잖아요. 불편해서 먼저 온 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서가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냐? 내 아내 눈치만 보다가 결국 내 엄마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자랑스럽냐? 그러나 우석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괜히 싸움만 커지잖아요. 더 이상 그 집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끝까지 참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귀에서 은정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각자 다니는 게 나아요. 저도 제 인생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끝까지 들은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고 어두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을 때까지 흐느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내 아들은 결국 아내 편만 들고 며느리는 나를 불편하다 욕하는구나.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여행지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보다 더한 모멸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요동쳤습니다. 며느리 은정의 막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불편해서 먼저 간 거예요. 그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다시 뜨겁게 치밀었습니다. 천천히 방 한 구석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도록 건드리지 않던 통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나?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허리 휘도록 모은 건데. 눈물을 닦으며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옆집 김정혜가 며느리와 손주랑 손잡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시리게 저려왔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며 함께 추억을 쌓는다는데 나는 오히려 버림받은 꼴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왜 이 재산을 그들에게 다 줘야 하지? 나를 불편하다 하고 먼저 가버린 며느리에게 왜 내가 애써 모은 걸 다 넘겨야 하냐? 마음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속에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노후와 제 마음을 위해 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통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목소리를 낮게 내뱉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나를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너희에게는 한 푼도 맡기지 않을 거다. 그 다짐은 제 속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서서히 단단한 의지가 새겨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다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증여 계획을 철회하고 집과 통장을 제 이름으로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일부는 사회에 기부할 계획을 세웠고 일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라는 다짐을 수십 번 되뇌며 서류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아들 우석과 며느리 은정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우석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은정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석이 제 손에 들린 통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뭐가? 집이랑 통장 다 정리했다면서요. 왜 저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세요? 은정이 비웃든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 돈 다 우리 몫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주신다고 다들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기만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니? 내가 평생 허리 기도록 모은 돈이 내 몫이 된다는 걸 누가 정했니? 은정은 팔짱을 더 세게 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시어머니가 아들 위해 모은 돈이 결국 누구한테 가야 해요? 저희가 당연히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시면 어쩌자는 건데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인 지난 여행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정아, 너는 너희 친정엄마랑은 해외도 같이 가고 호텔 뷔페도 가고 사진 올리며 웃더라. 나는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둘째 날 아침 나를 두고 가버렸니? 내가 얼마나 그 여행을 기다렸는지 알았을 텐데. 은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받아쳤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그 몇날 며칠 지옥 같았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불편해서 먼저 온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한 발짝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불편. 그럼 너희끼리만 가버린 건 편했니? 나를 그렇게 두고 가면서 내가 며느리라 할 수 있니? 내가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모은 돈을 그런 내게 왜 줘야 하니? 이 집도 이 통장도 이제 내 거다. 너희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우석이 그제야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은정이 말투가 좀 그렇지만 마음은 아들을 향해 손을 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우석아, 이제 그만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다. 너도 똑같아. 은정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정말 이럴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 결국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예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눈을 치켜뜨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 내 마음을 무시하고 나를 버린 게 죄다. 불편하다는 내 입에서 나온 말. 그게 내 본심이지. 그럼 나도 내 본심을 말하마.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지킨다. 너희 둘 다 내 재산에 기대하지 마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숙였고 은정은 말을 잃은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들 앞에 더 이상 미안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꾹꾹 눌러 담았던 울분을 내뱉으며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오늘 이 얘긴 여기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문을 열어젖혔고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 가슴은 처음으로 해방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둘 앞에서 했던 제 말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제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우석과 은정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가에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그 속에 짜증이 배어 있었고 우석은 한껏 굽신거리는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흥분해서 말을 심하게 했어요. 은정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우석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날은 속이 답답해서 괜히 그랬던 거예요. 평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말이 후회 같으냐?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여행 다니고 싶어 하겠냐는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게 내 진심 아니니? 은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불편하다고 한 거죠. 그걸 그렇게 오래 담아두세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말이 내 가슴에 비수로 꽂혔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다. 나는 너는 너희에게 기대도 의지할 마음도 없다. 내가 후회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우석이 안절부절 못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선을 긋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다. 내가 며느리 편만 들며 나를 외롭게 만들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참았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너희가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건 오늘로 족하다.
두 사람은 더 붙잡을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울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며칠 후 옆집 친구 정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표정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 곁에서 애써 눈치 보며 살지 않으려고. 정혜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나도 며느리랑 어쩌다 여행 다녀오면 속만 상해. 우리끼리 가자. 친구끼리 다니면 훨씬 편하고 즐겁지. 그날 이후 정혜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에도 갔고 산사에도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사진도 찍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짐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간다. 뒤돌아보니 제 옆에는 오랜 친구가 있었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닌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